여보, 아버님 영정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나가요. 장례식장 한 구석에서 쫓겨나듯 밀려난 50대 남자 박준석. 그의 손에는 낡고 해진 낚시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대체? 가방 안에서 나온 것은 세월의 때가 묻은 낡은 노트 한 권. 그리고 그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사위야, 미안하다. 이 아비가 내가 받을 모욕을 다 지켜보면서도 막지 못했다. 준석의 눈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평생 무능한 대릴 사위로 살아온 30년. 그 시간 동안 단 한 사람도 몰랐던 진실이 이 낡은 가방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이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준석은 왜 장례식장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5년 28배 박준석은 대학 동기였던 최은혜와 결혼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최만수 회장은 당시 연매출 500억 규모의 식품회사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였습니다. 반면 준석은 시골 농부의 아들. 장학금으로 겨우 대학을 졸업한 백도 재산도 없는 평범한 청년이었죠. 준석아, 우리 아버지가 조건을 하나 다셨어. 결혼을 앞두고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무슨 조건?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하면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 대릴 사위로. 준석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랑했고 무엇보다 시골에서 고생하시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아. 열심히 해서 장인어른께 인정받을게. 그렇게 시작된 대릴 사위의 삶. 하지만 준석이 마주한 건 지옥이었습니다. 야, 박 대리.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면 어떡해? 회사에서 준석의 상사는 처남 최진우 전무였습니다. 35세 진우는 대학도 겨우 졸업하고 일은 하나도 못하면서 아버지 덕에 전무 자리에 앉아 있었죠.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는 무슨? 내가 몇 번째야? 넌 머리가 나쁜 거야? 성의가 없는 거야? 준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보고서는 진우가 술 먹고 쏟은 커피로 엉망이 된 채였으니까요. 형부, 제가 정말 최선을. 형부, 회사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여긴 회사야, 회사. 넌 그냥 직원이고.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석아, 설거지는 했어? 쓰레기는? 장모 박순자 여사는 아들보다 2살 많은 준석을 마치 식모 부리듯 했습니다. 예, 어머니.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벌써 했어야지. 너 도대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준석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장모의 아침상을 차리고 출근해서는 처남에게 온갖 욕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집안일과 처남의 아이들 숙제 봐주기.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그런 삶이 5년, 10년, 20년. 가장 힘들었던 건 아내 은혜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준석을 감싸주던 은혜도 어느새 가족들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오빠가 그러는데 당신이 일을 너무 못한대요. 좀 더 신경 쓸 수 없어요? 은혜야, 나는. 그리고 엄마 말씀 좀 들어요. 당신이 남자면서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난 회사에서 하루 12시간 일하고 집에 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있잖아. 목소리 왜 높여요? 당신 우리 집에서 뭘 믿고 그래요? 그 말에 준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자신은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단 한 사람. 장인 최만수 회장만은 달랐습니다. 준석이 고생이 많네. 가끔 회장실에 불러 차를 내주시며 회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버님. 자네 부모님은 잘 계신가? 예, 시골에서 농사 지으시며 건강하십니다. 효자로군. 좋아, 좋아. 그게 전부였습니다. 회장님은 준석을 두둔하지도 특별히 챙겨주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끔 차 한잔 함께 하시며 덤덤한 대화를 나눴을 뿐. 준석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장인어른도 결국 나를 그냥 대릴 사위로만 보시는 거겠지. 그리고 2024년 가을. 준석의 인생에 최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요. 은혜가 거실 소파에 앉아 차갑게 말했습니다. 옆에는 장모와 처남 진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은혜야, 대체 왜? 왜긴 왜야. 30년을 살았는데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장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준석 씨, 우리 딸이 당신 때문에 고생만 했어요.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회사에서? 진우 말 들었어요? 당신 회사에서 일도 못한다며? 30년 동안 우리 회사에 얹혀 살기만 했잖아요. 처남 진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부 아니 박 과장.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지 재산 분배할 때 당신 몫은 당연히 없고. 뭐라고? 우리 아버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시잖아요. 곧 있으면. 뭐. 그리고 당신이 계속 우리 집에 있으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은혜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이혼 동의서예요. 서명하세요.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요구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 집에서 30년 살았으면 충분히 받은 거예요. 은혜야, 우리 사랑했잖아. 사랑? 그게 30년 전 얘기죠. 이제 지겨워요. 그냥 서명하고 나가세요. 그날 밤 준석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30년을 살았지만 가져갈 수 있는 건 낡은 옷가지와 몇 권의 책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 쪽방에 짐을 풀며 준석은 통곡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산 거지?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에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최만수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병원으로 오십시오. 준석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회장님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최만수 회장은 향년 82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식장. 준석은 조문객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대리사위 아니었어? 이혼했다며? 사람들의 수근거림이 들렸지만 준석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향을 피웠습니다. 아버님, 편히 쉬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준석씨. 회장님의 오랜 비서 김 비서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생전에 이걸 당신께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김 비서가 건넨 것은 낡고 해진 낚시 가방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아끼시던 그 가방. 이게 왜 저한테?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시기 하루 전 의식이 잠깐 돌아오셨을 때 꼭 전하라고 하셨어요.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받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박준석.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처남 진우가 사람들을 대동하고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뭘 받아가려고 하는 거야? 당신 이혼했잖아. 이건 아버님께서. 닥쳐. 그 가방 내려놔. 그거 우리 아버지 유품이야. 장모와 은혜도 다가왔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정말 염치도 없네. 이혼하고도 유품까지 챙기려고? 여보, 아버님 영정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어서 나가요. 준석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조문객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온 세상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시원 방으로 돌아온 준석. 그는 떨리는 손으로 낚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과 서류 봉투들, 그리고 USB가 들어있었습니다. 먼저 노트를 펼쳤습니다. 사위 준석에게. 회장님의 필체였습니다. 준석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 늙은이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먼저 사과한다. 미안하다. 나는 30년 동안 내가 우리 집에서 받는 모욕을 다 지켜봤다. 아내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심지어 내 딸 은혜까지도 너를 무시하는 걸 알았다. 그런데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시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이 사위가 진짜인지,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우리 딸을 사랑하고 이 집안을 지킬 사람인지. 결론은 5년 만에 나왔다. 너는 진짜였다. 1999년 내가 회사 돈 횡령 누명을 쓸 뻔했던 거 기억하나? 진짜 범인은 진우였다. 내 아들. 나는 그걸 알았지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봤다. 너는 진우를 감싸고 대신 책임지려고 했지. 가족이니까. 준석은 그 일을 기억했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3억이 사라졌던 사건. 모두가 자신을 의심했을 때 준석은 진우가 도박으로 빼돌린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무너질까봐. 결국 회장님이 조용히 돈을 메우고 사건은 묻혔습니다. 2007년 내 부모님이 농사 망해서 5천만 원 빚을 졌을 때 너는 은혜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10년 할부로 갚았지. 나는 다 알았다. 내가 점심도 굶으며 돈을 모으는 것도. 2015년 은혜가 교통사고 났을 때 온 가족이 병원에 없고 너 혼자 밤새 간호하며 울던 것도. 2020년 내가 쓰러졌을 때 재활치료 알아보고 좋은 병원 수소문한 것도 너였지. 준석아. 너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집안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다.
이미 처음부터 가족이었기 때문이지. 하지만 내 자식들은 너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부려먹을 대릴 사위. 이게 이 늙은이가 가장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준비했다. 이 봉투 안에 든 서류들을 보거라. 이제 내 차례다.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고 내 인생을 살아라. 준석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본인 최만수는 다음과 같이 유산을 분배한다. 1. 사위 박준석에게 강남구 논현동 빌딩 시가 280억, 분당 판교 토지 3만 평 시가 450억, 회사 주식 35% 의결권 포함, 현금 50억. 아들 최진우에게 회사 주식 10%단 의결권 없음, 현금 10억. 3. 딸 최은혜에게 아파트 한 채, 현금 10억, 780억. 다음 봉투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호의 횡령 증거자료 총 12건, 금액 23억. 은혜 외도 증거 사진 및 통화 녹음 3년치. 장모 박순자 씨의 준석 씨에 대한 폭언 녹음 파일. USB 안에는 30년치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은 모든 걸 기록하고 계셨던 겁니다. 준석이 당한 모든 모욕, 폭언, 부당한 대우를. 마지막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석아, 법적으로 너는 이미 이혼했으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없다. 하지만 유언장은 다르다. 이건 내 의지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증거 자료들. 내 자식들이 너를 어떻게 대했는지 세상이 알아야 한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마라. 받아야 할 걸 받고 당당하게 살아라. 그게 이 아비가 평생 말하지 못한 사과이자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준석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동안 자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단 한 사람. 아버님. 며칠 후 최 씨 일가에게 법원 소환장이 날아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아버지가 대릴 사위한테 700억을 줬다고. 진우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이혼한 사람한테 왜. 은혜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변호사. 우리 변호사 불러요. 이건 무효야, 무효. 하지만 유언장은 법적으로 완벽했습니다. 게다가 준석의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들. 최진우 횡령 증거 형사 고소. 은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5억. 근로기준법 위반 부당 노동 착취 30년치. 법정에서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 최진우는 회사 자금 횡령 23억 원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피고 최은혜는 원고에게 위자료 5억을 지급하고 회장의 유언에 따라 재산 상속권의 제한을 받습니다. 또한 피고들이 박준석 씨에게 가한 정신적 학대 및 부당 노동에 대해 손해배상 10억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판사님, 이건 너무 장모가 소리쳤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의 녹음과 영상 증거를 봤습니다. 귀하의 며느리에 대한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그로부터 6개월 후 준석은 강남 논현동 빌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론이 떠들썩했습니다. 30년 대릴 사위로 살던 남성 780억 상속받아 회장 등극. 최 전 회장 진짜 가족은 따로 있었다. 감동 유언장 화제. 준석은 회사를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횡령에 연루된 임원들은 모두 내보내고 실력 있는 인재들을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고향 부모님을 서울로 모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편히 지내세요. 아이고 우리 아들, 고생 많았다. 부모님을 모시고 강남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최 씨 일가는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진우는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은혜는 이혼 후 가진 돈도 위자료로 날려 원룸에서 아르바이트로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장모는 요양원에 들어갔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은혜가 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석아. 아니 준석씨. 나 정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다시. 은혜씨. 30년 전에 사랑했던 그 은혜는 이미 죽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1년 후 준석은 회사를 직원 폭지 1등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대릴 사위 출신 회장의 따뜻한 경영이라며 언론의 찬사를 받았죠. 어느 맑은 가을날 준석은 장인어른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찾아뵙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셨죠? 아닙니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억울함을 품고 죽었을 겁니다. 아버님이 지켜봐 주신 덕분에 저는 끝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버지처럼 지켜봐 주셔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장인어른이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사위야.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준석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낚시 가방을 들고 이제는 그 가방이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건 돈이 아니라 한 사람의 진심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는 말없이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욕먹을 때, 억울할 때 누군가는 분명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위로가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생수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